장례식장에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 그 사람의 마지막 길에 며느리도 사돈댁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하며 건넨 건 조의금이 아닌 유산 분할 서류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슬픔보다 서류를 먼저 꺼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그리고 이 가족에게 진짜 초상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안녕하세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꼭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랑을 잃고 사람에게서도 버림받고 끝내 존엄만은 지키기 위해 세상을 정리해가는 기록입니다. 그날 참 묘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 안은 아무도 없는데 마치 수십 명이 웅성이는 것처럼 마음이 시끄러웠거든요. 49제를 앞두고도 아들 내외는 여전히 바쁘다 했고 사돈댁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건 그저 정신이 없어서라는 한 줄 문자로 가름됐고요. 장례식 날 나는 아내 사진 옆에 앉아 향만 5번쯤 다시 피웠습니다. 조문객들보다 빈 의자가 더 많은 조용한 장례식이었죠. 어느 순간 사람이 죽으면 이토록 허무해지는 건가 싶더군요. 사랑받던 기억도 함께한 시간도 정작 남는 건 밥값 계산 걱정과 마무리 정산 서류뿐이니까요. 그날 밤 아내가 누워있던 병실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머리를 붙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사람들의 진심도 그쯤에 멈춰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보험 증권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고 왔고, 아버님, 지금 정리하셔야 편하세요. 말끝마다 정리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이 집은 아직도 아내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옷장에는 그 사람의 스웨터가 걸려 있었으며, 서랍 속에는 손편지와 반창고, 그녀가 쓴 작은 묵주까지도 그대로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아버님, 이 방도 곧 치워야 하니까 필요한 물건만 남기세요. 나는 말없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사람이 외면당하는 순간보다 기억이 제거되는 순간이 더 아픈 법이니까요. 그 주 주말 사돈댁에서 큰형님이라는 사람이 마당에 검정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집 안에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나이 드셨잖아요. 요즘은 미리미리 다들 준비합니다. 요새는 증여가 대세라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꺼져내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달도 안 된 집에서 이야기하는 건 상속, 증여, 명예 이전.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궁금한 건 내 안의 슬픔도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전에 얼마나 남겨줄 건지, 그것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아내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아직 사람을 믿고 있었나 봐. 창밖에 바람이 불었고 향불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요. 여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시작이었죠. 재산을 나누고 공간을 차지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유산을 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그 시작.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조용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곧 진짜 초상집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정만입니다. 올해 73, 은퇴한 뒤엔 경기도 외곽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지역 세무사무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어요. 정직하게, 묵묵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삶이 제 철칙이었죠. 아내는 여고 시절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은 여전히 제 삶의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우린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이름은 박도연, 올해 43. 어릴 적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잘 따르던 눈치 빠르고 손재주 좋던 아이였죠. 대학은 서울로 진학했고 거기서 지금의 며느리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이런 말은 좀 실례일지 모르지만 참 똘똘하고 야무진 인상이었어요. 인사도 바르게 하고 표정 관리도 잘했고요. 결혼식 날 유진이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댁 식구들도 처음 뵈었죠. 장모님은 고운 분이셨고 장인어른은 약간 조심스러운 듯 조용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례한 사람은 없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그들 사이엔 어딘가 조금 단단하게 닫힌 벽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하지만 그땐 그저 예의 바른 집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냉정함이 될 줄은 한참 뒤에야 알았죠. 도연이 부부는 결혼 후 서울에서 살았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명절이나 기일에는 빠짐없이 인사하러 내려왔고 저와 아내도 손주들 재롱 보는 맛에 한동안은 참 행복했죠. 가끔 도연이는 아버지 힘드시죠? 저도 애 키우며 일하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이제야 알아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땐 아내가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곤 했죠. 우리 도연이 마음이 참 곱다며. 유진이도 처음 몇 년은 잘 챙겨줬어요. 생신이면 케이크도 직접 사오고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새로운 반찬도 내왔죠. 집안일도 곧잘 도왔고 격식도 갖췄습니다. 사돈댁도 초반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에 연락 오고 도현이 승진했다 하면 아이고 형님 덕분이지요 하며 인사도 건넸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들의 예의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된 거리두기였는지. 지금 돌아보면 그들이 보여줬던 모든 호의는 내가 건강할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이 유효할 때까지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포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절만큼은 그들도 내 가족이라 믿고 싶었고, 정말로 그들과 함께 나이 들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상처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고통이 되거든요. 아내가 병세가 깊어지기 시작한 건 겨울을 지나 봄 기운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졌고 가끔은 저를 아들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죠. 그럴 땐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하루하루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부부에게도 당연히 알렸습니다. 그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죠. 어머님 어떠세요? 아버님 혼자 간호하시기 버거우실 텐데.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심 고마웠고, 그래도 애들이 신경은 쓰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연락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번 생활이 시작됐을 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주말이 지나도 명절 연휴가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사는 애들이니 아이들도 어릴 테고 사는데 치여 사는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혼자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저도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자주 못 와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가 시켜서 온 사람처럼 딱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그 태도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유진이가 혼자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간병은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문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더군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눈길을 떨구고 보니 사전 증여 계약서, 상속세 시뮬레이션 자료, 심지어는 유류분 청구권, 포기 동의서까지.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유진이는 웃으며 말했죠. 이거 제가 일하면서 많이 다뤄봤던 자료예요. 그냥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죠. 그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아픈 아내 옆에서 이런 걸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들러 정리할 게 많다며 아내의 옷장을 정리했고 약통, 수첩, 화장품, 심지어는 통장 서류함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아버님, 이런 건 미리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요즘 치매도 많고 판단력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복잡해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정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돈댁에서도 연락이 뜸해졌고 아내가 위독하다는 말에도 아이고, 형님, 저희가 꼭 한번 찾아뵐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오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도 결국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유진이가 너무 울어서 집에 데려다 줬다고 했고 사돈댁은 아예 부고의 답조차 없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 아내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가족의 끝인가? 도연은 멍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았고 유진이는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자꾸만 회계 장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유품 앞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죠. 여보, 우리가 준 사랑은 이 아이들에게 너무도 가벼웠던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갈등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도연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멀쩡한 얼굴로 평소처럼 인사하더군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집 너무 조용하시죠? 그래도 잘 버티셔야죠. 어머니도 그걸 바랐을 테고.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투에서 나는 어떤 안도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한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가 또 들렀습니다. 이번엔 아예 도면 하나를 펼쳐 보이더군요. 아버님, 여기에 오피스텔 하나 투자하시는 거 어떠세요? 임대 돌리면
연수익률 7% 넘게 나와요. 어머님 병원비로 빠진 돈도 회수할 수 있고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그건 내 전 재산에서 아낌없이 써도 아깝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걸 지금 투자 손실 회복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니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 유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돼 있는 통장, 혹시 그쪽 정리되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어서요. 순간 그 말에 참았던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지금 내 아내 장례 치르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람 이름 적힌 통장 얘기를 꺼내는 거니? 그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리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아내 명의 통장, 보험증권, 유언장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는 병세가 깊어지기 전 손수 유언장을 써두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줘요. 나 없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 문장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도연이가 혼자 들이닥쳤습니다. 말없이 앉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유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자꾸 날카로워지셨다고. 그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먼저 연락한 적 없고 그저 멀찍이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젠 내가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죠. 네 어머니 죽은 지 며칠 됐는지 기억하냐? 49일도 안 지났죠. 그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속 이야기를 하는 내가 정말 내 아들 맞나 싶다. 그때 도연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가족입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그래. 가족이면 네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사돈댁도 안 보내고 부조도 안 하고 네 마누라가 장례식장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건 괜찮고. 그 순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집으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죠. 법적 자산 분할에 대한 의견 요청서. 도연과 유진 이름으로 보낸 서류였습니다. 거기엔 아내 명의 통장 잔액, 내 명의 주택의 예상 시세 정확히 나눠 적혀 있었고 아래엔 변호사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감정의 차이도 아니라는 것.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자산 회수 작전이었다는 걸.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하고 나는 처음으로 그 종이를 천천히 끝까지 읽었습니다. 분노도 충격도 이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젠 정말로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나는 식탁에 앉아 그들이 요구한 자산 분할 목록을 조용히 펼쳐두고 옆에 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증여, 분할,
상속 모두 불어. 본인 생전 자산 일체는 제3기관에 귀속 예정. 그날 오후 나는 시청에 들러 오래전 미뤄두었던 유언장을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과 공증인 앞에서 말했죠. 제가 죽은 뒤에는 누구에게도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가족도 포함하지 마시고요. 전부 사회 환원으로 처리해 주세요. 법무사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나는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에 들러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부 신탁을 관리할 계좌였죠. 아내와 함께 40년 넘게 모은 돈, 그중 일부는 그녀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넣기로 했습니다. 고 박은정, 기념 장학금. 그 이름을 적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그만 보고 다른 아이들을 좀 도와줄까 해. 그 사람의 대답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날 밤 나는 집 정리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가구, 오래된 오디오, 책장 속 사진들, 하나하나 기억이 묻은 물건들을 분류해가며 팔거나 기증하거나 버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도 나도 이 자리에서 떠난다. 며칠 후 실버타운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운동, 정서 프로그램이 포함된 조용한 복합단지였고 그 안엔 작은 텃밭과 카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혼자 지냅니다. 다른 사람 없이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요즘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족보다 평화와 존중을 택하는 분들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이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평생 아껴둔 손목 시계와 아내가 쓰던 반지를 조용히 박스에 넣었습니다. 도연아,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내 손을 붙잡고 울었다. 우리 도연이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라고 전해줘요라고. 그래서 난 너를 이해하려고 했다. 유진이도, 사돈댁도. 그런데 너희는 그 모든 걸 계산으로 바꿨더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등기우편 하나를 보냈습니다. 자산 분할 불가, 향후 연락 정지, 법적 접근 일체에 대응 예정, 그리고 내 이름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박정만, 더 이상 당신들의 아버지, 장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집엔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슬픔보다 조용했고 고요함보다 따뜻했으니까요. 혼자라는 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이제 남은 건 나답게 사는 일, 그리고 그 사람 곁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일이겠지요.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지만 글을 쓴 건 분명 다른 사람이더군요. 정서적 단절이 상속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전 증여 무효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직접 만나 원만히 조율하길 희망한다. 글자들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깃든 의도는 뻔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설득이었고 화해가 아니라 경고였죠. 나는 종이를 곱게 접어 식탁 위에 내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될 일은 이 모든 감정의 마지막 장일지도 모르겠다 싶더군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선임해 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런 내용 대응 필요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정적 끝에 말했습니다. 법적 조율을 시도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진 않아요. 계속되면 명백한 압박 시도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을 하나 더 닫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죠.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아버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뵙고 싶습니다. 그 말도 그 눈빛도 예전의 아들과 같았지만 이젠 내가 그 아이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다는 걸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조용하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그걸 들으며도 내 마음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엔 유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연이가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한 번만 진심으로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 합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문장은 진심보다 계산이 먼저였던 그녀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 위에 그녀가 펼쳐놓은 건 위로도 눈물도 아닌 계산기와 계약서였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죠. 나는 이 사람들과 다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변호사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 씨 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실제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게 두세요. 이미 정리했습니다. 내가 정리한 건 자산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나는 내가 지킬 것과 지우고 갈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버타운 입주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주 금요일쯤 들어가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당당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되더군요.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나. 그 결심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첫날, 방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하게 채워졌던 내 마음처럼 이 방도 처음엔 너무 텅 비어 보였죠. 가구도 단출했고 창문은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거든요. 나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세워두고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꽤 괜찮아.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전의 밤들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일도 없었고, 전화가 울리진 않을까 조마조마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누구도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나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이곳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설명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간단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산책을 나갑니다. 길가의 핀 작은 꽃들에 눈길을 주고 햇살이 머무는 벤치에 앉아 아내와 함께 왔던 옛날 봄날을 떠올립니다. 가끔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조차 이젠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 고요 속에서 충분히 따뜻해졌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처음엔 그런 시간조차 피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저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있던 폭력들을 이제는 이해가 아닌 분리로 보려고 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완벽한 가족도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이곳엔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매일 들렀을 법한 공간이죠. 나는 책꽂이 사이를 돌다 그대 고요한 날에라는 시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버려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것일 뿐. 잃은 게 아니라 지나온 것일 뿐. 그 문장을 천천히 읊조리며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잃은 것만으로 채워진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죠. 당신 말대로 이제는 내 삶을 살아보려 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어깨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하늘은 서울보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파랗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시간도 더디게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회복해 갑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조용히 웃는 얼굴, 따뜻한 햇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국 한 그릇.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장인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지만 처음으로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나는 더는 상처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슬픔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상실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걸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내 몫의 평화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따뜻한 평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껏 놓치고 있던 나라는 사람을 비로소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따뜻한 공감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작은 손편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의 기억 속 그날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 마음도 편안하길 바랍니다.